예, 저희가 오전에 녹음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네. 하필이면은 조국 장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보고서 2개가 다 지난주에 나온 거긴 했지만 네. 그런데 지금 2시에 조국 장관 사퇴 입장문이 네. 나왔다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각이 월요일 2시 25분입니다. 네네. 녹음 시각이. 그리고 지금 그 전문, 그러니까 사퇴 입장문 전문이 보도에는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카톡으로 많이 돌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이거 가짜뉴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이 지금 떠다니고 네, 내용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본인의 쓰임은 다 했고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어요. 가족들 곁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본인이 그만두는 이유가 여기에서 좀 많이 보여서 그런 거고요. 네. 본인이 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이고 그리고 앞으로 당정청이 힘을 합해서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내주시리라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답하죠. 네. 정말 아니, 근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아니, 지금 몇 달 동안입니까? 거의 한 2달? 네. 2달이 넘게 언론에 온 가족 신상 다 털리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반대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그렇게 외칠 것이고 기선을 제압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조국 가족이 유죄다라고 유죄여서 이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할 것이 뻔해서 너무 더 심란하고 마음이 무겁네요. 그래서 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나올 것 같죠. 네. 네. 왜 사퇴했을까 막 얘기하면서 온갖 얘기가 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온갖 추정이 또 나올 텐데 후임 법무부 장관이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무서운 자리를 과연 누가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조국 장관이 벌려놓은 일을 수습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서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똑같이 또 털리겠죠.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렇게까지 했으니 다음엔 안 그러겠지 뭐 이런 순진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검찰개혁이나 어떤 개혁을 완수할 만한 그런 인물이라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기를 할 것 같다. 네. 검찰이나 언론이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하네요. 근데 다음에 누가 장관으로 오려고 할까요? 이거를 다 보고 나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답답하네요, 진짜. 뭐 여당에서는 총선이 이제 가까워 가니까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어떤 당의 특정 당에 좋으라고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뭐 나가라고 한다거나 나가서 잘 됐다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안 맞는다고 보고 참 아니 검찰개혁을 과연 이제 다음 장관이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할 사람을 뽑으면 분명히 계속 흔들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그렇게 흔들어서 안 털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누구 말 맞다나 성인군자가 와도 사실은 뭐 그렇죠. 털릴 수. 네. 나올 때까지 계속 터니까요. 지금도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확인된 네. 뭐 범법 행위나 뭐 그런 게 네.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소식을 뭐 전하고 좀 어떤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지 민원연은 아무튼 잘 챙겨보고요. 그동안 민원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국 관련된 보도의 문제점들을 좀 더 잘 정리해달라라는 요청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이 오히려 물론 이게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이 이번 이 조국 사태 정말 일종의 언론에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의 제2의 세월호 사태 같은 보도 참사였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더 정리를 잘 해서 뭔가 우리가 여기 이 상황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지 않고선 저희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 이 언론이 뭐가 문제였는지를 분명히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또 장관을 또 뽑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장관 없이 어떻게. 그러면 또 청문회 같은 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또 어떻게 언론이 나오는지 검찰에서 또 어떤 거를 또 하는지 네. 거기서 또 받아 쓰는지 그것도 좀 저희가 잘 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만하자. 아유 답답하네. 네. 네. 여기까지만 저희가 하고 다음은 오전에 저희가 녹음했던 방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8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임정일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뵀네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잘 지내셨나요? 네, 일본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는데 그 일본에 가는 날부터 그 알릴레오 터지고 그리고 한겨레 터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내내 일을 하면서도 그 기사를 막 찾아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느라고 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짜. 언론이 진짜 난리가 났을 때 저희가 너무 조용히 있어가지고 차장님 하필 또 그때 또 일본에 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일본 가기 전날 밤에 집에 가서 완전 쓰러져 자고 있는데 뉴스공장에서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원래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로 했던 분이 그 알릴레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튼 스케줄이 막 꼬였대요 모두가. 그래가지고 내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내일 일본 간다 안 된다 그랬더니 비행기 시간이 몇 시냐 택시를 타고 가게 해주겠다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아침에 나오셨더라고요. 결국은 나갔어요. 시간대를 바꿔가지고. 아니 제 시간에 간 거예요. 그래요? 제 시간에 8시 45분까지 방송하는 걸로 그 조건으로 해서 택시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택시 태워주셨어요. 택시비도 다 주셨어요. 공항까지 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내가 그 3분 얘기하는데 뭐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방송국의 그 방송에 대한 집념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게 물론 김어준 씨의 집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작진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 고작 3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도 붙고 깨워가지고 한 5분은 했나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우리 그 논평 이봉호 활동가가 쓴 논평 관련된 내용을 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날부터 알릴레오 그것 때문에 되게 심란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 도착한 다음에는 그 성재호 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성재호 사회부장 이 글을 쓰는 바람에 또 그거를 입수해가지고 이제 뭐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뭐 이런 뭐 아무튼 뭐 한 일은 없는데 머리는 굉장히 복잡한 심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려나? 성재호 그 부장의 글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다 떠나서 인터뷰 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록 PB가 언론을 못 믿고 결국 유시민을 선택했다. 그걸로 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KBS가 막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제 공개된 녹취록들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KBS 보도가
인터뷰한 당사자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실하게 보도됐고. 김경록 PB는 거의 한 80% 넘게를 좀 당한 것 같다. 정경심 교수가 당한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걸 설명한 거죠. 이때까지 자기가 그 자산을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돈을 넣었던 건데 자기가 KBS 제작진한테 말했던 건 왜 이 코링크피의 돈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KBS가 그걸 쓸 때는 왜 정경심 교수가 그걸 알고도 거기에 돈을 넣었냐. 약간 이렇게 포장이 됐어요. 그 검찰의 시각으로 맞게 뭔가 한 거 아닌가라는. 네, 그래서 어제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도 그게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김경록 PB의 이제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자본시장법 위반에 걸릴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KBS가 정리를 탁 하거든요. 보도에서. 그것도 만약에 뭐 이렇게 계속 if를 붙여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딱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시각이 검찰의 시각인 거잖아요. 검찰이 보기에 지금 정경심 교수가 그걸 알고도 지금 그 운용사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걸 KBS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듯한 보도를 냈던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좀 웃긴 게 김경록 PB는 계속적으로 조범동 씨가 좀 이상하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일방적인 주장이라서 뭐 지금 뭐 보니까 뭐 안 했다 자기는 안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왜 들어? 아니 근데 그거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정경심 씨가 알았다, 알고 넣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 검찰 주장은 검찰 주장은 좋은 주장이고 김경록 PB의 주장은 왜 일방적인 주장? 그 둘 다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록 PB의 생각은 조범동 씨가 이제 정경심 교수한테 이걸 제안을 해가지고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어서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뜨뜻미지근했다라고 하면서 설명한 건데 그 여러 가지 맥락 중에 단 하나 정경심 씨한테서 이제 들었다.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한테 그걸 듣고서 알고는 있었고 여기까지만 보도를 해준 거잖아요. 그 뒤에 자기가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코링크피에 전화를 해서 내가 한 30억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돈을 넣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거절했다. 그런 그 자기가 김경록 씨가 일종의 취재를 한 거죠. 그 당시에. 그것까지는 이제 보도를 안 하고 정경심 씨가 알고 있었다. 이렇게만 보도를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몰랐다며. 기자간담회랑 국회에서 조국 장관이 분명히 나와서 난 사모펀드 그게 지금 그 코링크피에 돈을 넣은 줄 몰랐다. 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잖아요. 아무튼 KBS 보도는 KBS에서 2개 냈다는 그 보도는 진짜 너무 부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악의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쏘리 그렇게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미안. 그러니까 근데 KBS에서는 KBS가 너무 대응을 지금 이상하게 하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런 보도 나올 수 있다 치자. 그러면 김경록 PB 그 반대되는 내용도 한 대목 있었어야지. 아니 김경록 PB의 말을 다 실어주던지. 당한 것 같다는 얘기도 했다. 한 대목이라도 문장이라도 하나 있었어야지. 그게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를 프레이밍 해가지고 검찰의 시각으로 지금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시민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KBS한테. 그걸 질문했는데 KBS에서는 갑자기 우리 아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그 김경록 씨 말만 믿고 내보내냐? 검찰에 크로스체크 한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또 다시 이제 검찰이 크로스 체크한 게 문제다라는 게 또 이제 그 뭔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그럼 검찰에는 크로스 체크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검찰에 크로스 체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외에 여러 가지로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취재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 뭐 변호사 출신 검사 뭐 등등등 뭐 여러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본시장법 위반,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한 거는 검찰의 확인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서만 확인을 받았다는 걸 문제를 삼는 건데 그렇죠. KBS는 그러면 검찰에 물어보지 마? 이렇게 대답하니까 좀 시민들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한테 그래 물어볼 수 있는데 다른 데도 같이 물어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약간 좀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증거인멸 부분도 그것도 증언을 들어보면 네가 하드디스크에 손을 댔으니
증거인멸이다. 그게 만약에 증거인멸이라면 그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그쵸. 내가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런 보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저도 그래서 이때까지 증거인멸인가? 그래. 약간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검찰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라는 게 김경록 씨 취지예요. 나는 증거인멸이 아닌데. 그쪽에서 그게 하드스키에 손댄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손은 댔으니 그럼 증거인멸이지 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를 세상에 무슨. 근데 그거를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또 증거인멸이라고 안 했어야지라고 말했던 그걸 왜 코치를 했냐 뭐 어쩌고 하면서 엄청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데 KBS 보도의 문제점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KBS 두 보도는 정말 이상하다. 부실했다. 이게 그 원본을 만약에 이제 데스크가요. 이걸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뭐 팀장이나 이 국장이 다 이걸 알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다 알고 무조건 다 알았는데 오케이를 내린 거라면은 저는 이건 정말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옛날에 SBS 보도 같은 거 할 때 막 그 특별대책위원회 해서 왜 이런 오버가 나왔느냐 막 이런 거 따져보고 했잖아요. 진짜 충분히 그럴 만한 내용인데 지금 또 성재호 부장이 그렇게 입장을 내놓고 발끈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KBS 내혹이 진짜 지금 뜨거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저랑 친한 친구들조차도 KBS 불매운동 하자라고까지 저한테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돌마고 열심히 했고 끝까지 심지어 그 전 정부에서도 한 번도 불매운동, 그러니까 KBS 그 불매운동이 아니고 KBS 수신료 거부운동 하지 않는 소리를 안 했던 사람인데 더 지금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도 KBS가 어떤 정리된 입장을 내놓는지 좀 더 살펴보고요. KBS 내부에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기계적 균형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기계적 균형이 아니 이거는 검찰 시각 검찰의 시각 자기네들은 기계적 균형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기계적 균형이에요. 한마디라도 내보내줬어야지 김경록 PB 거를. 아무튼 KBS는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정하고 양쪽의 입장을 다 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식인데. 근데 문제는 김경록 PB가 그거를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언론 안 되겠다. KBS 안 되겠다 싶어서 유시민 이사장한테 유튜브로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기성언론 다른 기성언론을 찾은 것도 아니고 선택 안 했어.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을 찾은 거죠. 언론 전체가 다 물 먹은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물 먹었다고 자기들이 표현하잖아요. 원래. 100% 언론이 시민한테 물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KBS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어찌됐든 우리가 KBS를 없앨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KBS라는 방송국은 계속 있고 그 수많은 그 기자들이 KBS 기자 엄청 많거든요. 기자들이 아무튼 존재하고 우리가 이들과 어떻게 소통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KBS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개혁이라는 말이 정말 민망할 수준이다. 지금의 KBS가 우리가 정상화하자라고 했던 말들이 민망한 수준이다. 실망이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 또 서초동 갔다 왔는데 좀 새로 생긴 구호가 언론개혁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손팻말도 언론개혁에 관련된 게 되게 많고. 많아졌어요? 네. 구호로도 그런 거를 외치는 걸 보면 이제는 진짜 언론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한겨레 보도도 지금 어찌됐든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한겨레 보도는 좀 차분하게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보도를 볼 때 정치적인 그 어떤 속내를 분석하려고 너무 애를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 이랬을까 뭐 이런 거. 그렇죠. 하호영은 왜 이랬을까 이러면서 누구 편인가 모든 걸 누구 편인가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난 하호영이 저기 방송에 나와서 한 말 있지. 나는 그냥 기자는 알게 됐으면 보도하는 거다라고 한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일면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알았는데 이걸 내가 보도 안 하면 보도 안 하는 것도 참
굉장히 찜찜한 기자로서 그거야말로 누구 편인 거죠. 그렇죠. 그 지난번에 윤석열 뉴스타파 보도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뉴스를 알게 됐으면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비판한 건 타이밍. 왜 부실하게 그렇게 보도했는가. 그걸 미리 알았잖아요.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미리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 타이밍에 보도하고 부실하게 보도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영 기자 보도도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다른 김한 기자랑 뭐 송채경화 기자랑 다 같이 붙어서 이제 지금 계속 후속 보도를 내고 있던데 지금 현재 있는 사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윤석열을 언급한 기록이 있다. 그런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다. 그것을 인지했을 때 그거를 보도하지 않았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막 복잡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진실,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빠르게 뭐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웃기다. 남의 명예는 참 그렇게 생각하더니 본인 명예는 정말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어찌됐든 합니다. 저는. 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신문방송 모니터.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특집.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 아니 들어오기 전에 진솔 씨가 저에게 개인 잔디로 선희 씨 혹시 제목 생각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들어가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진솔 씨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며 말씀하셨는데 하이에나 특집이요? 네. 뭐죠?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뭐였는지 얘기해 봅시다. 네, 이게 지난 9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문에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요. 네. 9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9월 2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 있죠? 라고 물은 거죠.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라 제처와 통화하는 도중에 제처가 안 좋은 상태라 배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를 했다.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사실로도 좀 화제가 됐고요. 압력이다. 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았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게 조국 장관의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이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도 따라서 많았습니다. 자,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화 통화를 한 것 자체는 사실 딱 들었을 때 아유 그런 거 뭘로 해. 한다고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 하면 약간 또 구설수에 오르는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뭐 그런 말 해가지고 뭐 봐주면 얼마나 봐줄 것이며 검찰이. 그런데 어찌됐던 그 상황이 지금 나중에 밝혀진 바 뭐 정경심 교수가 몸이 매우 안 좋았고 전화가 그것도 내가 먼저 건 게 아니고 통화하던 거를 이제 돌려받아서 이제 받은 것이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 있죠?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제가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주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은 아무튼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이든 그냥 서로 비판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정보가 이제 주광덕 의원한테 직방으로 간 거 이거는 이제 분명히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주광덕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에 대한 보도들이 신문 방송이 다 어떻게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신문의 경우에는 9월 27일에 이 사건이 지면에 실렸고요. 방송의 경우엔 26일, 27일 양일간 보도가 됐는데요.
27일 신문 지면 보도는 한국일보가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각각 6건씩의 보도를 했고요. 네. 한겨레는 5건, 경향신문, 조선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는 각각 4건씩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의 경우는 MBN이 10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를 했고요. JTBC와 채널A가 각각 9.5건 그리고 8.5건 이렇게 많은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SBS, TV조선, YTN은 각각 6건씩 보도를 했고요. KBS와 MBC는 4건으로 비교적 정제된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그 통화로 할 말이 이렇게 많았을까? 9건, 9.5건, MBN 10건이나 보도를 했는데요. 네. 보도 내용이 어땠는지 문제점 위주로만 얘기해 주세요. 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조국 장관을 비판한 기사가 있다는 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같이 조국 장관의 통화가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한 언론사는 이 비판하면서 꺼내든 것이 2012년 12월에 국정원 대선 개입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지시를 했을 때 조국 장관이 이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를 요즘 조국을 반박하는 것은 조국으로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그런 걸로 해서 이 사람의 과거 발언이나 과거 글을 가져다가 너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딱 그 프레임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신문 중에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가 이런 지적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일보 9월 27일 기사 장관입니다. 조국 전화에 검사가 깜짝 놀라 관등 성명됐다라는 기사인데요. 관등 성명? 조 장관의 통화는 과거 그의 발언에 비춰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5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의 직접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후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라고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는 현 바른미래당 의원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과정에서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을 때였다. 라고 덧붙이면서 사실상 이 조국 장관의 통화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 지시 전화와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비판을 했는데요. 조국 수사팀장과 통화한 건 직권남용이었다라는 사설에서 조 장관은 2013년 5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국장에게 전화한 걸 들면서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청장의 전화는 구속사안이고 자신이 수사팀장에게 부탁 전화를 한 건 괜찮다는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이러니 조로남불을 넘어 이중인격이란 의심까지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해요. 동아일보도 그 트위터 글을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경제도 이 한국경제는 진짜 제목이 아예 조로남불인데 한국 압수수색 검사에 전화하고 떳떳하다는 조국 삼겨진 소머리가 웃을 조로남불 행태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왜 거기서 소머리가 왜 웃어? 참 나와. 한국경제 기사 자체는 이게 한국경제가 기사를 썼다기보다는 조 장관을 비판하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SNS 글을 인용을 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겨레도 이 조적조 아까 말한 조국에 적은 조국이라는 그런 의미로 트위터들이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김 전 청장의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트위터를 올렸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왜 해? 이렇게 하고 좀 자세히 읽었거든요. 근데 기자가 직접 조 장관의 행위를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앞서 말한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조적조로 이런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조적조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하면서 조 장관이 통화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수준은 된다. 한겨레 보도도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사는 어땠는지 봅시다. 방송사 중에서는요. KBS, MBC와 JTBC를 제외하고는 모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비교하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SBS의 경우 영향력 부인하지만 신속하게 진행 부탁, 부적절 9월 26일 보도에서
조국 장관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청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을 트위터에 남긴 적이 있다. 또 조국 장관이 수사 관련 업무에서 자신을 배제했다고 밝혔으면서도 수사검사에게 일종의 부탁을 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통화의 부적절성을 비판했고요. 또 TV조선, 포커스, 인륜의 문제의 항변, 조국 과거 발언 살펴보니라는 27일 보도에서는요. 과거 조 장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에 건 전화에 대해 딱 걸렸다며 직권남용죄 유죄라고 단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향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를 한 행위가 적절한가 정도의 지적은 보도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하는 지시를 했던 통화와 조국 장관이 통화한 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조적조라는 그 트위터를 돌린 누군가의 것에 모두 다 놀아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누군가 찾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누군가인지는 저도 못 찾았지만은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했더니 조중동과 심지어는 한겨레까지도 그 조적조 트위터가 돌고 있다라고 돌린 사람은 분명히 집단은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가지고 논 거고 그리고 이거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조적조의 조는 조선일보 아니야? 그렇죠.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게 약간 원본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누구 죽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현송월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등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주광덕 의원 질의로 그 검찰 수사 내용 유출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사 내용 유출을 문제 삼는 보도들은 얼마나 나왔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검찰의 피의 사실 유출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도 했죠. 조연간의 통화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화제가 됐다고 이게 더 사실은 문제인 아닌데요. 거죠. 왜냐면은 그 전화했다는 거를 그걸 고단세 누구한테 일러 바친 거잖아. 네. 그리고 주광덕 의원 대정부 질문이 있었던 26일부터 이튿날인 27일까지 포털 검색어로 검찰 자한당 내통이라는 검색어가 계속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일단 외부에 통화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주광덕 의원도 검찰 수사 라인이 아니라 검사 정보 통에게 받은 정보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좀 뭔가 의혹이 해소가 되기는 어려웠죠. 그게 달라? 지금 프락치를 집어넣는가 한명 심어놓은 거야? 검사 밑에? 검사 밑에 있는 직원을 지금 꼬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야. 주광덕 의원의 대정부 질문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내용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 논의 이런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한층 커진 건데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보도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직권남용이라면서 비판하는 보도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조선일보 27일 사설 조국은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청와대는 조용히 수사하라 압박에서는 검사와 직접 통화하고 이런저런 주문을 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검찰청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조 장관은 수사팀 누가 저로부터 지휘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주면 감사하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이 정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그렇죠. 중앙일보 조국 장관입니다. 집 압수수색하던 검사의 전화 27일 보도에서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 뒤 조 장관의 통화는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탄핵 사유다. 우리 당은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겠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견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몇 줄 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여튼 참 이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탄핵까지 갔네. 그리고 방송사들도 역시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뭐 이런 것에 대한 보도보다는 여당이 색출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뭐 이런 보도를 좀 했는데요. 특히 채널A의 경우에 27일 기사인데요. 야당의 직보 범인 색출하라. 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드러났습니다. 동정민 앵커가 여당은 이번 논란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야당 주광덕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이동훈 기자는 민주당이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상황을 유출한 범인을 밝히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 제목 그리고 보도 내용까지 모두 여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정작 이번 수사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도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두고 민주당은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보도는 했지만 검찰 수사 내용이나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를 지적하는 보도는 없었고요. 그나마 9월 23일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2,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검찰과 언론의 공생, 알 권리라는 핑계라는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이걸 맹목적으로 받아쓰는 언론을 좀 다뤘는데요. 여기에서 권영철 CBS 대기자가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전례는 한 명도 없다. 기소조차 된 적이 없다. 라면서 피의사실 공표죄의 사문화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사 중인 내용을 그냥 이렇게 실실 흘리는 거야. 수사 중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그 애드 변론을 띄우는 식인 거죠.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민주당의 목소리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하긴 하지만 언론사 스스로가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닌가요? 이거 정말 부적절한 행위 아닌가요?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의 문제점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곳은 지금 저널리즘 토크쇼 제2밖에 없었다.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공범이 언론이기 때문에 거의 지적을 안 한다. 아무리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 떠나서 누구든. 왜냐면 그거 없으면 우리 뭘로 기사 써 이렇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나마 뭐 그래도 할 만한 보도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제 선희 씨는 같은 보도 하나를 정말 부끄러운 보도를 하나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 약간 기시감이 있어요. 지난 8월 27일에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주차장에 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보 때문에 한바탕 깔깔 웃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보고 내가 보기에 차가 난 것 같아. 야, 그 보도를 보고 차가 우리도 저런 거 했어야 돼. 조국 장관 주차 중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인데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나갔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의 보도거든요. 어쩌라고 네, 참 어쩌라고가 절로 나오는 걸 이제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 3일에 정경심 교수가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문제가 된 이제 그 방송사는 채널 A인데요. 채널 A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국 장관은 대체 뭘 할까? 뭐라더니? 집에서 뭐라고 했을까? 밖에 나갔을까? 집에 있을까? 지금 어디서 뭐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그걸 궁금했습니다. 왜? 저도 이게 약간 의아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국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약간 궁금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집 앞에 딱 대기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가고 있다. 이런 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또 하면 저희가 지적을 했겠지만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자인 교수가 이제 검찰에 갔는데 조국 장관이 뭘 하고 있을까를 궁금했다는 거죠. 이 문제의식 자체가 약간 이상했고요. 나는 그걸 왜 궁금해하는지 아니 근데 모르겠어. 거기 기자들이 채널A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꽤 많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때 짜장면 배달 올 때도 아니 근데 그거는 짜장면 배달 올 때는 당연히 거기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집이야. 남의 집에 가서 왜 남의 아파트 가서 내가 그 아파트 저기면 주민이면은 나는 진짜 가만 안 있을 난 쫓아낼 것 같아요.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여기 조국만 사냐?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냐? 사람 불편하게. 그렇죠. 근데 아무튼 남의 집에 가서 여러 명들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지적하는 것은 현장 연결을 했다는 거지. 실시간. 그것을. 여러분 거기 집에 저녁 뉴스에서 아예 현장 연결을 하고 앉아 있더라라는. 집에 갔어요? 네, 집 앞에 기자가 있고 집 앵커는 앞에? 아파트 그쪽에 밖에. 네, 아파트 그 딱 동 앞에 이제 기자가 서 있고 이제 동정민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이 서초동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조국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나가 있는 우현기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 기자, 자택에서 조 장관 모습이 포착이 됐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하지. 우리 갑자기 너무 이게 왜 내가 이런 걸 봐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아까 아니 나는 기자가 거기서 뭐 하는지 더 궁금하다. 아니 나는 궁금하죠. 이 대화가 어떻게 이어질지 너무 우스꽝스럽잖아. 초반부터 너무 어떻게 웃겼어요. 아냐고 이 사람이 조 장관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 앞에 나가서 아파트 바깥에 서 있는데 안에 무슨 CCTV를 설치해놓고 몰래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 우현기 기자분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외부 공식 일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 방배동 자택에는 조국 장관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는데요. 이날 개천절입니다, 여러분. 개천절에 공휴일에 내 집에 내가 가만히 쉬는데 지금 그걸 이제 보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보도가 되고 있어. 생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현기 기자가 다만 조 장관 자택에 조금 전 불이 들어왔고 또 닫혀 있었던 창문이 조금 전 열린 것을 봐서는 누군가 집안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라면서 집안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거기 서가지고.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저녁 종합 뉴스고요. 이 뉴스A가 오후 7시 30분에 편성돼 있으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 기자가 현장 연결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뒤가 껌껌해요. 그러면 집안에 불을 켜야죠. 집안에 불을 끄고 살 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보도를 생중계를 했다는 거죠. 그 기자가 서가지고 불이 켜졌다고. 지금 저 조국 장관의 집으로 보이는 저 집에 지금 창문을 내가 봤는데 창문이 열렸어 갑자기. 그러면서 그 창문 안에 불이 켜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누가 열은지 얘기를 안 해줘? 그거는 모르겠어요. 딴짓하고 있었구만.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열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이제 생중계를 할 때는 자막으로 밑에 자택에 불 들어오고 창문도 열려 라고 자막이 걸렸고요. 그 그러니까 대부분 생중계를 하다가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넘어가잖아요. 녹화된 영상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런 화면이 나와요. 조국 장관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 그 주차되어 있는 그 후면 그 트렁크 뒷부분 탁 나오면서 열심히 한다. 우현기 기자가 평소 휴일이면 조 장관이 운전하던 차량도 오늘은 하루 종일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개천절이지만 자택 베란다에는 태극기가 걸려있지도 않았는데요. 어젯밤 퇴근한 조 장관이 두문불출하고 있거나 지난밤부터 이른 아침 사이 자택을 나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차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차 이제 뒷공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소리잖아 지금. 사실은 모르죠. 아무 말이나 하는 거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조국 장관 집 앞에 가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채널A 기자가.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가 취재가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죠. 안 됐으면 안 하면 됩니다. 보도를. 아니 지금도 안 하면 될 일을 그러니까 약간 아까웠거나 지금 나가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었던 게 아까웠거나 아니면 뭔가 뭐 약간 뭐 좀 털어보겠다? 뭐 태극기가 안 걸려 있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집안에 불이 켜졌다라는 걸 통해서 조국 장관의 뭔가 좀 꼬투리라도 잡아보겠다. 이런 게 약간 느껴지는 보도였거든요. 아니 뭐 위에서 시켜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을 텐데. 취재가 덜 됐으면 그냥 데스크에 소상히 얘기를 하고 거기 가서 뭘 취재해 사실. 조국 장관이 드나들지 않았으니까 내가 포착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하면 되는데 굳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차량 이제 뒤를 보여주면서 자막이 차량 움직임 없고 태극기도 안 달려 라고 이제 해놨는데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되는데 이게 불어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기자는 나가라고 해서 나갔을 거고 그쵸? 뭐라도 하라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불이 켜졌는지 차가 있는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보는 시청자들과 시민은 참 답답하다. 근데 제가 이걸 딱 보고 비판을 여러 갈래로 해보려고 했으나 기본 자체가 사실 터무니없는 기사는 이 비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작부터 잘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비판을 해? 네, 비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좀 논리적으로 비판할 점을 하나 찾아보자면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쵸. 근데 이제 그 고위공직자의 집 앞에 찾아가서 생중계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두환 씨가 광주 내려가서 재판할 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궁금하잖아요. 시민들이. 그런 거는 대부분 취재진들이 그 집 앞에 진을 치고 지금 뭐 전두환 씨 차량이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서 뭐 IC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할 수 있죠. 아니 그 정도는 재판 받는 당사자가 사실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씨가 광주로 내려간다는 이 사실이 지금 몇십 년 만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그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에 올라탈 때 어떻게 자기가 입장 표명을 하는지 이런 걸 들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예측이 가능한데 하루 종일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갔을 때 하루 종일 조국 장관의 집 앞에서 뭔가 건덕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 서 있는다? 그것도 웃기고 그걸 건덕지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가 있죠? 어차피 할 건 없어. 뭘 물어볼 거야. 그런데 왜 가 있고 그걸 굳이 생중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채널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렇죠. 조국 장관을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할 말은 없고 할 건 없으니까 옛날 했다고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중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에 차 대어져 있고 불이 켜졌다라고 한마디라도 하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이게 여러 갈래로 엉망진창인데 사생활 침해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건 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화면 구성된 걸 보면은 장관의 집을 시청자들은 모르지만 기자들은 알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지. 알죠. 근데 거기 이제 창문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 생중계를 하면서 착 이렇게. 근데 이게 조국 장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일가가 사는 집에 만약에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화면에 포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생활 침해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가 계속 이제 분쟁이 있는데, 그 인터넷 매체 중에 하나가 조국 장관의 자녀를 이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게 한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걸 생중계를 했을 경우에 생중계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렇지. 창문에 누가 왔다 갔다 할지 알아요. 근데 그걸 지금 생중계를 하면서 창문을 클로즈업했다. 이것 자체로 분명히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 우리 한번 모니터 한 적 있었는데 북한 선수단이 왔을 때 북한 선수단 숙소를 딱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몰래 막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들 텔레비전 보고 있다. 나만 텔레비전 보고 있다. 라고 해서 엄청 진지하게 보도했던 TV조선이 있었는데 이 채널A 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TV조선에서 물먹고 우리도 저런 걸 한번 해보자. 우리도 남의 집을 한번 몰래 찍어보자. 그리고 이렇게 생중계로 자택에 불 들어오고 창문 열려 이런 식의 웃기는 보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움직임 없고 태극기 안 달려 이런 거 써보는 거죠. 보도로서 의미가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전파를 사용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 낭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을 닫아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몰래 찍는 카메라,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우병우, 나는 항상 이게 약간 우병우 그 수사받던 그 장면 있죠. 그거 몰래 찍은 거예요. 바깥에서. 그쵸. 똑같이 몰래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몰카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그 고압적 우병우가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조사받고 있던 그 상황을 찍어서 그때 나름 그 기사가 이제 그 사진이 화제가 됐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남의 집을 그 사람이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전체에 불편을 끼치면서 이렇게 뻗치기를 하다가 그 보이지도 않는, 사실은 만약에 이 사람이 1층이나 2층 살았으면 정말 너무 괴로웠을 것 같은데 다행히 고층에 살아서 이렇게 찍어봤자 그 별것이 안 잡혔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정말 욕심냈으면 상대편 그 집이 보이는 고층으로 올라가서 찍었겠죠. 너무 진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 지금 않았을까? 누가 했을까? 했는데 너무 좀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몰래 카메라들 있잖아요. 아주 망원 렌즈를 통해서 막 남의 집을 관음증적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사실 이걸 본다고 해서 뭘 하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북한 선수처럼 조 장관이 방에서 텔레비전을 봤건 물을 마셨건 뭐를 했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보도로서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 사람 집에 있는데. 네.
그냥 이거는 관음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좀 그러니까 그냥 관음증이 아니고 이 사람 망신 주는 일종의 보도인 거죠. 그렇죠. 가둬놓는 거지 방에서. 너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지켜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 불편함을 줄 뿐이지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생중계로 이런 보도를 한다는 게 진짜 이 상황 지금의 우리의 언론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나쁜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채널에 가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기자 누구라고요? 우현기 기자분이신데 네. 진짜 코미디야. 둘이 물어보는 사람이나 앵커랑 기자랑 둘 다 지금 진짜 무슨 이걸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개그 콘서트에서 해도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웃겨나. 개콘에서 이 아이템으로 종편 흉내내는 걸로 하면 진짜 히트 칠 거라고 생각해. 아니 오형기 기자는 채널에 갈 때 이런 보도를 자기가 할 줄 알았을까요? 얼마나 진지한지 내가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지하고 엄청 진지해. 아 진지해야지. 자기는 웃을 수 없잖아. 자기 보던데. 자기 얼굴 까고 자기 이름 까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선택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채널에 가면 이런 보도 한다.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댓글 좀 읽어볼게요. 지금 유튜브 댓글은 너무 많아서 못 읽을 것 같고요. 팟빵 댓글만 좀 읽어드리면은 미령곰탱님께서 각 회마다 댓글을 다 달아주셨네요. 후기를 다 써주셨습니다. 후기를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정화 씨 인터뷰에 대해서 나이도 훨씬 어린데 벌써 3년 차라고 하니 제가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많은 활동으로 날 잡고나 민원연에 등장할 기회가 생기길 바라네요라고 하셨고요. 세일러문님. 회원 인터뷰 예고가 아주 끝내줍니다라고 했어요. 네, 제가 1부, 2부로 나눴잖아요. 네네. 근데 1부를 듣고 2부를 안 들으실까봐 2부에서 가장 좀 자극적인 조선일보 갈 거야? 그런 거 자극적인 멘트만 모아서 제가 예고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그 예고 덕분에 많은 분들이 2부를 예고 덕분에 그건 당연하죠.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이정화 회원님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통통 튀어요. 다음 편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고 때문에 또 들으셨겠죠? 네. 이게 다 예고 때문이다. 네. 팟캔몰께서 10,000원을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일루미네이션님 1,000원, 해운맨님 5,000원, 노통보고파님 1,000원, 제리고고님 1,000원, 톰톰톰님 1,000원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프님 저희 정기 후원자이신 때 팟빵에 네. 기프님께서 방사능 지도 보도 보니 완전 언론이 토착 외구다. YTN의 침묵은 너무 황당하군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진짜 황당합니다. 네네. 네. 따르따랑님께서 678 방송 내용이 너무 좋네요. 678이 뭐지? 조중동 종편들을 비판을 하려거든 비판 대상의 구조나 명명부터 공부하고 품격 있게 비판해라. 어차피 니네들 짓거리는 내용이 가당치도 않지만 국민 청취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지 마라. 78화가 세상에 불법 집회는 거의 없다. 저희 방송분과 신문분과 보고서였네요. 티에노님 한글날입니다. 내일 회사 가기 겁나 싫은데 지금도 회사임 유유. 뭐야 지금도 회사고 내일도 회사 가야 되고 불쌍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하나도 못 쉬어가지고 아주 피곤합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저도 한글날은 결국은 일본에 간 거고 예, 그리고 어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저께 돌아왔는데 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어제는 밀린 일이 어찌나 많은지 저 어제 도서관 가서 계속 있었습니다. 진짜 아유 정말 아주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 건희맘님 정말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오늘 후원 가입했어요. 와.
저녁에 외식하던 곳에서 KBS 뉴스를 보다가 유시민 이사장님 보도건을 보고 눈이 뒤집혔네요. 정 교수 측 자산관리사 김 씨가 유 이사장님과 인터뷰 중 KBS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 측에 그대로 전달되었더라. 역시 언론은 검찰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믿을 수 없구나 생각했다라고 직접 본인 육성으로 실명으로 했음에도 보도에는 유 이사장의 일방적 주장인 양 보도하는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는 행태에 아직도 분노하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언론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모략질을 봐야 하는 걸까요? 언론개혁은 진짜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개혁. 근데 개혁이 그 기자들 본인이 사실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몬스타 43님이 뭔가 제보를 해주신 것 같죠. 저희가 이걸 못 봤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려진 차량에 대한 기사인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고 제목에 써놨는데 버려진 차는 299대 실제 외국인 소유는 10명뿐이었다. 10명이라고 계산하면 3.3%, 19명이라고 계산하면 6.35%. 이 정도면 버려진 차가 문제다라고 해야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제목을 악의적으로 뽑은 것 같네요. 저희가 꼭 살펴보고 보고서를 쓰던 아니면 저희가 요즘 계속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관련된 얘기 하잖아요. 같이 담아서 발표하겠습니다. 투어이브 박미정님, 처장님 일본 출장 건강히 조심히 다녀오세요. 9월 28일 집회보다는 10월 5일 집회 때 더 많이 나온 건 확실해요. 전 2시 정도 갔는데 10월 5일은 무대 쪽에 못 앉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고 하셨습니다. 지난주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저도 못 앉았는데 근데 교대 쪽에는 이제 스피커를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교대 넘어서까지 잘 들리더라고요. 영상도 보이고 아무튼 사람 진짜 많았어요. 네. 준비를 좀 이번엔 많이 했다라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멀리까지 스피커가 있으니까 좀 잘 들렸습니다. 노란색 메모지님이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 비하 발언 있잖아요. 완전히 나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 자리에서 그것도 국회의원 상대방 국회의원한테 진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발 이 비하 용어 좀 저는 진보 매체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다 좀 제발 부탁하는데 하지 마라 이 비하 용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제가 오늘 스크랩은 많이 안 읽어드렸거든요. 다 합쳐서 내일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민한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건강만 신경 써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